안녕하세요. 한국경제론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어, 경제학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와 관련해서 경제학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 체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뭐 경제학을 들으신 분이라면 아실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리뷰를 해본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체제, 우리나라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체제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반론의 관점에서 특수한 뭐 한국 경제의 경제 체제의 어떤 세분화된 어떤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화되고 이론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음, 여러 이제 지도자, 그러니까 그 정치적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시장 경제 체제, 지도자들의 역량,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질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냉전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냉전 시대의 어떤 적자로서 어, 그렇게 잉태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잉태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뭐 자이든 타이든 뭐 어떤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지 간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국제 질서의 상황 속에서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 경제 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는 결국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온 그런 뭐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죠. 과정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뭐 워낙 신생 독립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가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 그 아주 주도적으로 국가 주도형의 개발 경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시장을 전혀 무시한 형태의 시장 경제 체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체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 정부가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폈다는 것이 아주 다른 점이었죠. 우리가 이제 계획 경제 체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 체제를 지금까지도 유지해 올 수 있었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뭐 스탈린식의 어떤 그야말로 계획 경제 체제 같은 그런 국가 주도형이 아니라, 국가 개입이었던 것이 아니라 주요 그 경제 플레이어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기업이 행위하도록 했죠. 네, 기업이 경제 활동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국가 주도형 발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수출을 하도록 만들었고, 특히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해서 그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되기에 이르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뭐 스탈린식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했죠. 모든 것을 공기업화하고 기업과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와 공무원들의 계획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1차 경제개발 계획이랄지 2차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그건 결국 그 주 플레이어는 기업이었거든요. 네, 기업이었고 국가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국가가 주도했다고 해서 마치 스탈린식 계획 경제 체제를 수용한 것처럼 생각을 뭐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길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형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대기업들이 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 몇몇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박정희식의 어떤 개발 독재 또는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이제 겪고 나서 점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그 하에서 국가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옅어지게 되고 결국은 정말 시장 이념에 맞는 어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과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게 되고 물론 이제 정부가 규제도 하고 시장의 자유도 이제 주어지면서 이게 상호 보완적일 때도 있지만 서로 정부와 기업 또는 시장의 경제 활동이 충돌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나라 경제 체제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저번 시간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결국 이제 경제학에서 주로 가정되어지는 어떤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희소성 이야기를 했고 그 희소성 하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경제 체제에 관련된 논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경제학이 상정하는 세계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회는 이 세계는 부족하다는 거죠.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다.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희소합니다. 예, 풍요롭지 않아요. 이 세상이 풍요롭지 않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뭐 아주 다른 색다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무소유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항상 희소합니다. 네. 거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희소하다는 걸 알고 있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관으로서 상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희소성은 그러한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 인간관이 바로 합리적 인간이다. 희소성 하에서 그러니까 자원이 욕망에 비해서 희소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존재다라고 상정을 합니다. 즉 자원을 잘 조직하고 자원을 잘 활용하는 인간으로서 묘사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원이 희소한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나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원을 잘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야말로 합리적 인간. 어떻게 하면 자원을 욕망에 잘 부합시킬 수 있을까? 또는 자원을 그 인간이 욕망하는 그 목적에 잘 부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을 어떻게 잘 조직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바로 합리적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이다, 인간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소성 하에서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크게 보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뭐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지만 뭐 축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두 가지 문제, 효율성 문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와 공평성, 즉 소득 분배 공평성 문제다라고 저렇게 적어놨었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 공평성 문제 이 두 가지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학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평성 문제는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잘 단일한 기준을 정하기가 힘든 철학적이고 법학적이고 정치학적인 문제일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 경제학에서도 공평성 문제 또는 소득 분배 문제를 아주 다루긴 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정의하기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그야말로 그 경제학의 초유의 관심사,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효율성을 탐구하고 배분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희소성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원을 잘 조직하고 자원을 인간의 목적, 희소성 하에서 인간의 목적에 맞게 자원을 어떻게든 부족하나마 잘 활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조직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자원 배분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건 자원 배분을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원을 욕망에 비치어서 자원을 잘 조직하고 잘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자원 배분을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원 배분을 잘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희소성이라고 말하고 전혀 뭐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 경제 체제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체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 시간에는 경제 체제 중에서도 전통 경제 체제 그리고 계획 경제 체제 또는 명령 경제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방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장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을 하면서 발전해 온 경제사입니다. 경제적 역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해 왔던 경제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획 경제 체제랑은 다르다는 거죠. 계획 경제 또는 그 명령 경제라고 하기도 하고 지령 경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경제 체제죠.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정부가 명령 또는 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체제다. 그게 이제 그 계획 경제 체제 또는 정부 주도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또는 공산주의 계획 경제 체제라고 불리우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소비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유를 할 수가 없죠. 네, 정부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소비재는 배타적이거든요. 네, 배타적인 성격 자체가 그거를 그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본질적으로 소비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재화들, 소유가 가능한 뭐 자본재나 토지 같은 그 뭐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과 토지죠. 그 기업과 토지는 정부가 다 이제 그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정부가 그야말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는 지령경제 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버려 둬라입니다. 네, 자유죠. 네,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내버려 둬라. 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내버려 둬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내버려 둬라. 누굴 위해 생산할 것인가 내버려 둬라. 다 각자가 알아서 선택하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체제, 그거를 지향하는 체제가 바로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네,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유가 증진되는 만큼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부가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정부가 맡았던 그런 경제에 대한 어떤 통제, 계획 이런 것들은 시장경제 체제에 오면 개인들이 합니다. 개인이 계획하고 개인이 기획하고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선택을 하는 개인이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계획을 하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이 계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서 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991년 소련이 붕괴를 하죠. 소련이 붕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제 20세기 후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냉전 체제에서 엄연히 이제 경제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엄연히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어떤 체제 경쟁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냐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냐 이게 이제 서로 충돌을 했는데 결국은 19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는 이제 더 이상 인기가 없는 그런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없는 체제가 돼버리고 거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거의 이제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은 있긴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가 우월하다. 여러 가지 이제 번영과 평화 또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체제 경쟁 하에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승리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더 이상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가 현재로서는 인기가 없죠. 네,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시장 경제 체제가 계획 경제 체제를 보다 그 국가의 번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지식과 정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건 분권화되어 있거든요. 분산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라고 하는 게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는 우리가 생산을 하려면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앙정부 어떤 정부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취합해서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식과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보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뭔가 언어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현장 지식이란 말이죠. 네, 현장 지식이고 암묵적 지식입니다. 이게 노하우죠. 노하우기 때문에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실제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일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각각의 직업 세계에서 습득해야 될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분산돼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부가 알 수 없거든요. 네. 그 모든 분야를 알 수도 없고 소비자들의 욕구도 알 수가 없죠. 그 뭐 개개인 각자의 어떤 욕망 수준이랄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부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의 어떤 생산 체제랄지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효율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중앙 정부가 중앙 집권적으로 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가 이렇게 분산돼 있고 모두가 각자가 각자의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하에서 생산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자기가 전문화된 분야에서 각자가 맡은 그 역할에 대해서 오랫동안 습득하지 않으면 그 정보와 지식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분권화된 체제가 좋다는 겁니다. 분권화된 경제 체제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은 그런 분권화에 있죠. 네. 그리고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선택을 해서 자신의 경제 생활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걸 잘 사용하려면 지식과 정보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노하우에 따라서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관련된 그게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훨씬 계획 경제 체제에 비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훨씬 잘 달성했고 그것이 바로 1991년에 구소련이 망한 이후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인기가 없어진 이유 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가 있죠. 네, 아는 바가 바로 이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예,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네,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하여튼 자유로운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성장한 사람인데, 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장의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논리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장의 원리와 관련된 뭐 최초의 발견자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준 그런 사람이다라고 체계적으로 처음으로 체계화시켜서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아담 스미스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아담 스미스는 자기를 경제학자라고 감각하진 않았죠. 그 당시 경제학이란 말도 없었고 어쨌든 최초의 사람인데 자기는 도덕 철학자였죠. 네, 도덕 철학자인데 어쨌든 그 경제 시장 원리와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그야말로 경제학에서는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그야말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논리가 뭐냐?
이걸 보면 이제 시장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되죠. 1776년이죠. 1776년에 이제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 그래서 국부론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온다 그래요. 네, 딱 한 번 나옵니다. 4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네, 딱 한 번 나오는 용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생전에는 그 두 권의 책밖에 없어요, 사실.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아담 스미스의 글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설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원리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를 따라 보이지 않는 손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사로운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공공의 이익이 달성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논리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가. 즉 이 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이기심의 발로에 이끌려서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공공의 이익이 달성된다. 즉 이 말을 그냥 도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익이. 그래서 그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어떤 논리 구조 또는 세상의 오묘한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또는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공공의 이익이 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사익이라고 하는 사익. 이걸 뭐 이기심 또는 자기 이익, 셀피시, 이기심이라는 셀피시죠. 그 다음에 그 자기 이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걸 셀프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자기 이익이란 말이 흔히 쓰입니다. 네, 자기 이익일 때 이제 뭐 이기심이라고 해도 뭐 분명히 저기 아담 스미스 논리 구조에서는 분명히 이기심이랑 자기 이익이랑 좀 그 구분해서 쓰긴 하지만, 뭐 통칭해서 그냥 자기 이익 또는 이기심 이렇게 부르는 게 사익이고, 공익은 뭐 공공의 이익이죠.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언뜻 보기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면 그게 방종을 낳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담 스미스 이전에 많은 도덕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어떠한 규율도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거는 세상이 아주 난잡해지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사람들은 모두 배려, 이타심 이런 것들을 발현을 해서 이 사회가 잘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기심 내지는 자기 이익을 내세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건 뭐 많은 도덕 철학자들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종교가 가르쳐주는 바적, 이타적이어야 된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규율 이런 것들을 규율이나 이타심 이런 걸 중시하는 생각들인데 그게 일종의 도덕이죠. 근데 완전히 아담 스미스의 논리 구조는 거꾸로란 말이에요. 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돼서 그게 아니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사회 질서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어떻게 된 논리 구조인가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이 논리 구조를 한번 잘 따라가보죠. 이 사익,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그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저 이기심 또는 이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뭔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뭔가를 받고자 하는. 그러게 자기 이익이잖아요. 받아야 이익이잖아요. 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받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 받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를 받고자 하는 거를 충족을 시키려면 즉 이기심을 사익을 충족을 시키려면 그 충족시키는 방식에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하나는 타인의 호의죠. 타인의 호의 또는 호혜라고도 부릅니다. 호의, 호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는 얻을 수 있죠. 남이 나한테 이타심을 발휘를 해서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주면 뭐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뭔가를 준다든지 이런 누군가 이타심이 발현이 되어서 나한테 뭔가를 준다면 뭐 선물이나 뭐 이런 걸 준다면 그건 나는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기심이 충족될 수가 있죠. 네. 이런 방식으로 내가 받을 자기 이익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타인의 호의나 호혜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이타심이죠. 이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거는 상당히 인간의 마음속, 인간의 심리에 있어서 매우 제한돼 있다는 그 한계가 있죠. 제한적입니다. 저거. 우리가 무한한 이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남들에 대해서. 무한한 이타심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타심의 어떤 범위라고 해봐야 가족 공동체 정도? 가족 내부? 또는 뭐 가족, 친한 친구 또는 뭐 친척 아주 소규모 공동체 내부에서는 그 이타심을 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인간한테 인류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아마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위해 일한다?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일한다? 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훨씬 강한 충동이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나를 위해 일하는 충동이 남을 위해 일하는 충동보다 크죠. 네, 큽니다. 그게 더 강해요. 물론 내가 남을 위해 일하는 어떤 그런 충동, 선한 동기 이런 거 있죠. 인간은 이타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그냥 제한적이라고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소규모 공동체 내부에서는 아주 공동체 내부에서 발현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걸로 뭔가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
사회 전체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회적 어떤 논리로서 적용되기가 사실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익을 주고 즉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정복이나 약탈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남으로부터 빼앗는 거죠. 받기 위해서 빼앗는 겁니다. 남을 약탈하거나 정복 또는 약탈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남을 노예화시킨다, 남을 약탈한다. 쉽지 않거든요. 굉장한 감시, 감독, 비용이 듭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19세기와 20세기에 식민지를 가졌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식민지를 20세기 후반, 20세기에 비로소 이제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도덕적이면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 바로 약탈과 정복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할 수가 없죠. 네, 비도덕적, 비효율입니다. 비효율적인. 그리고 세 번째 방식, 뭔가를 남으로부터 받아내는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게 바로 교환 또는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주는 방식이 거래죠. 받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내 이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남한테 그 대가로 주는 거예요. 네. 줘야 받으니까 이게 교환 내지는 거래입니다. 네. 교환 내지는 거래, 교환과 거래는 양 당사자들을 모두 충족시키거든요. 네. 양 당사자를 그러니까 거래를 했다고 하는 거는 그 양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효한 방식이라는 거죠. 네, 받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나는 나는 쌀을 원해요. 쌀을 원하고 상대방은 빵을 원합니다. 근데 우연히도 나는 쌀을 원하지만 빵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빵을 원하지만 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환을 하는 게 낫겠죠. 네. 나는 쌀을 원하지만 빵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빵을 원하지만 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환을 하면 되겠죠. 받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주고 쌀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쌀이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화를 받고 내가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거를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둘 다 상호간의 어떤 그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교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받기 위해서 줄 때 이걸 내가 함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거나 만들어서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주는 물건을 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줄 만한 거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기 위해 줄 때에도 이 주는 물건을 아주 값싸고 질 좋은 물건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안 받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일종의 이런 교환이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물건을 팔 때에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이 좋아할 만큼 굉장히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
그래서 내가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걸 상대방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꽤 가치 있다고, 꽤 좋아할 만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심을 발휘를 했을 때 내 사익을 추구하기,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남한테 좋은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원할 만한, 좋아할 만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기로 불철주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남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줘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익이 달성되는 거예요. 공익이. 그러니까 공익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기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나는 남 좋은 일, 남이 좋아할 만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모두가 그렇게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교환과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걸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잖아요. 네. 그 시장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그런 사회에서는 모두가 남이 좋아할 만한 좋아할 만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공익이 달성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장의 논리, 이, 이 교환의 논리는 이 대규모 사회에서도 가능합니다. 대규모 사회. 왜냐? 내가 아는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또는 내가 이타심을 발휘할 만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교환이라고 하는 건 교환 조건만 맞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걸 주고 상대방이 내가 가진 걸 원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거래를 하죠. 나한테 이익이 되면 무조건 거래합니다. 누구라도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도 거래하고 아는 사람과도 아무하고나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의 폭이 넓죠. 교환과 거래 사회. 이게 일반화된 시장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시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대규모 사회가 되고 도시가 건설되고 사람의 상호작용의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발달하죠.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웃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가 넘쳐나게 되고 그야말로 시장 사회를 묘사하는 하나의 특징들 아닙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가 뭐냐? 바로 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논리, 보이지 않는 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건 시장의 논리죠. 그래서 자기 이기심,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별로, 이건 소규모 공동체에서만 적용 가능하고 이거는 비도덕적이고, 사실 정상적으로 평화스럽게 뭔가를 얻기 위해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건 이 시장밖에 없어요. 시장 논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빵집 주인은 빵을 열심히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충족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푸주간 주인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푸주간 주인이 질 좋은 값싼 고기를 제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타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기심에 복무하는 것이다. 또는 자기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기심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는 그러니까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대규모로 연결되는 그런 논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지만 이건 바로 시장 논리예요. 이걸 현대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시장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아담 스미스는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 논리를 추상적인 언어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현대 경제학에서 저거를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의 논리, 즉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죠. 증명하게 되고 그 시장이 어떻게 효율성을 달성하는가. 바로 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효율성이고요. 하나는 공평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을 배워서 알듯이 바로 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국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게 경제학의 결론이잖아요. 경제학의 결론이잖아요. 네. 결국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효율성이 달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의 결국 최종적인 논리 구조잖아요. 그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모두한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모두가 자기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뒀을 때 공익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그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효율성이죠. 공평성을 평가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단일한 기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평성을 증명할 만한. 근데 효율성은 우리가 좀 명료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효율성의 개념은 산출물 가치 나누기 투입물 가치잖아요. 네. 그 효율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내는 게 효율성이잖아요. 즉 욕망을 극대화하는 거죠. 또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쓸 때 최소한의 자원을 쓰는 거. 최소한의 자원 이게 비용이고 최소 비용. 즉 투입물의 가치가 최소여야 되고 최대로 산출물의 가치 이건 뭐 이 산출물의 가치라고 하는 건 그 산출물이 얼마나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가 또는 욕망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효율성 개념은 투입물 가치 분의 산출물 가치잖아요. 네, 가치 이게 제일 클수록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크면 클수록 이 산출물 가치라고 하는 건 욕망의 수준이죠. 욕망 수준. 욕망이 가치라고 하는 건 욕망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투입물 이거 자원이잖아요. 자원. 네, 자원. 자원을 최소한으로 써서 결국 욕망 수준을 제일 크게 만드는 거. 그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가지고 오는 효율성 개념 아닙니까? 근데 그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내버려둬라. 그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은 자유롭게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환의 결과는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남한테 좋은 물건을 제공해줘야 되니까 효율성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 자원을 가장 잘 쓰지 않겠어요? 타인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자원을 엄청 쓴다는 겁니다. 국민 전체적으로 그 자원을 쓸 때 타인의 욕망에 부합하도록 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효율성이죠. 효율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을 해도 좋아요. 보이지 않는 손 또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국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장의 논리입니다. 이 시장 경제 체제가 왜 우수한가, 왜 효율성을 가지고 오는가와 관련된 논리 구조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는 결국 시장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그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어떤 정보, 지식 이런 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결국 분산 정보나 지식의 분산 현상 때문에 이거를 자유롭게 자기들이 경제 활동하든 내버려 두면 그 분산된 지식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개개인이다. 즉 결국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시장 원리는 결국 자유다라고 하는 걸 시장 경제 체제가 뭔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